3년을 데리고 살아봤자 허딜이었구나. 아들도 못 낳는 몸뚱아리 가지고 이 집을 떠나거라. 아들을 못 낳은 여자는 이 집에서 대역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천한 것이 집안 망신을 시키다니. 아들을 못 낳은 게 죄지. 그럼 뭐가 죄냐? 제가 잘못한 겁니까? 네가 끝까지 네 잘못을 모르는구나.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나가. 여인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어린 딸과 생이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여자가 세월이 흘러 다시 그 집 대문 앞에 섭니다. 스스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그 집 문을 두드리는 가장 잔인하고도 통쾌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옛날 설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설화 옛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의 겨울의 바람보다 더 시린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입술에서 나온 말들이었지요. 아들을 낳지 못한 여자는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소. 시아버지의 선고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 목소리엔 10년을 함께 산 며느리를 향한 애틋함 따위는 눈곱만큼도 없었어요. 평생을 바친 집에서 짐짝처럼 들려나가게 될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자는 21살에 이 집으로 시집왔습니다. 빨간 연지를 찍고 붉은 저고리를 입고 가마를 타고 왔었지요. 그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저렇게 복스러운 얼굴을 한 새댁이라니. 아들 삼형제는 낳겠구먼. 친정어머니는 여자의 손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어요. 시댁 식구들 말씀 잘 듣고 음식간 맞추는 것 잊지 말 거라.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여자는 새벽 4시면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김치를 담갔습니다. 손가락 끝은 겨울이면 늘 터서 피가 맺혔지요. 시어머니는 여자가 담근 김치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간이 조금 센 것 같구나. 그러면 여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신경 쓰겠습니다. 하지만 딸을 낳았습니다. 5년을 기다려 낳은 처사이가 딸이었어요. 산파가 아이를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따님입니다. 그 순간 방 밖에서 기다리던 시아버지의 발소리가 멀어졌지요. 여자는 아이를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미안해. 아이는 울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이 태어난 것이 잘못인 줄 아는 것처럼 조용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후로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여자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엔 마당을 쓸고 낮엔 밭을 갈고 밤엔 바느질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죄를 몸으로라도 씻어내려 했던 거지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상을 물리며 말했어요. 아들 하나 못 낳는 계집이 밥은 왜 이렇게 많이 먹는지 모르겠구나.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사랑채에서 여자를 불렀어요. 여자는 무릎을 꿇고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손톱 밑에는 김장독을 닦아낸 흙대가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어젯밤까지도 그녀는 이 집의 며느리였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사람이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렸다. 하지만 당신은 이 집안의 대를 이 아들을 낳지 못했지. 여자는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엔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어요. 내일 아침 이 집을 떠나라. 친정으로 돌아가든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 여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을 하고 싶었어요. 저도 아들을 낳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목구멍에서 맴돌다 삼켜졌지요.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빈자루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내 혼수는 이 집 재산이다. 가져갈 생각은 하지도 마라. 여자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이불, 베개, 함은 모두 이 집에 남았습니다. 심지어 혼례 때 입었던 붉은 저고리도 장롱 깊숙이 접혀 있었지요. 이미 색이 바랜 지 오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루를 여자 앞에 던졌어요. 10년을 먹여 살렸건만 고작 딸 하나 낳고는 배만 축냈구나.
가져갈 것이 있으면 옷까지나 챙겨라.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넣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옷은 모두 해져 있었고 신발은 바닥이 다 닳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이라곤 몸에 걸친 무명옷 한 벌뿐이었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여자는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딸을 꼭 껴안았어요.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지요. 엄마가 미안하구나. 너를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여기 두고 갈 수도 없구나. 딸은 이 집에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딸아이만큼은 키우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이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게 될지를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친정은 이미 문을 닫았고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울 방법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대문이 열렸습니다. 여자는 빈손으로 걸어 나왔어요. 등 뒤에서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여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으니까요.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관뚜껑이 닫히는 소리 같았어요. 여자의 이름은 그날로 족보에서 지워졌습니다. 붓으로 그어진 검은 줄 하나가 그녀의 10년을 완전히 지워버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터에서 장터에서 말들이 오갔어요. 그래, 그 집 며느리 말이지. 아들을 못 낳아서 쫓겨났다지 뭐. 딸만 하나 낳고 10년을 버틴 것도 대단하지. 요즘 세상에 그런 집이 아직도 있나? 하지만 그 수군거림도 보름이 지나자 잦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여자는 빠르게 잊혀졌지요. 여자는 이름 없는 그림자가 되어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발자국은 눈 속에 깊이 패였다가 이내 새로 내리는 한방눈에 묻혀버렸어요. 등 뒤로 보이던 기와집의 굴뚝 연기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도 장작을 패는 것도 이제 그녀의 몫이 아니었지요.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어요. 혼수도 옷가지도 심지어 딸아이 하나 데리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친정은 이미 문을 닫았어요. 친정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시집간 딸은 죽어서도 시댁 귀신이 되는 법이다. 이 집 문턱을 다시 밟을 생각은 하지 마라. 그렇다면 갈 곳은 어디인가? 여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차갑고 무심하고 끝없이 내리는 눈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여자의 입에서 작은 웃음이 흘러나왔어요. 쓸쓸하고 서글프고 하지만 어딘가 단단한 웃음이었습니다. 문을 닫은 건 당신들이지만 언젠가 그 문을 두드리게 될 사람도 당신들일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예언처럼 공기 중에 남았지요. 여자는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앞으로 걸었습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뒷모습이 비극의 끝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어요. 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내쫓은 그 집이 그 사람들이 언젠가 자신을 다시 찾게 될 것이라는 거리요.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자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가 아니라 그들이 문 안에서 여자를 찾게 될 때가요.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자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등은 더 이상 굽지 않았어요. 10년간 짓눌려 있던 어깨가 조금씩 펴지고 있었지요. 문 밖으로 쫓겨난 여자는 이제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버려진 여자에게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차라리 잔혹했다고 해야 옳겠지요. 여자가 처음 발을 디딘 곳은 장터 근처의 운막촌이었어요. 거지들과 과부들 그리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또 한 명 들어왔네. 사람들은 여자를 흘끔 보고는 고개를 돌렸어요. 여기선 누구도 누구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그날 밤 빈 운막 한 칸을 얻었습니다. 벽은 종이 한 장으로 바람을 막고 있었고 바닥엔 썩은 짚이 깔려 있었지요. 천장 틈새로는 별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여자는 그 좁은 공간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손을 내려다봤어요. 10년간 아궁이를 지키던 손, 김장독을 닦던 손이었습니다. 이제 그 손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처음 며칠은 굶었습니다. 구걸할 용기도 훔칠 배짱도 없었어요. 그저 움막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죽음을 기다렸지요. 이렇게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옆 움막에 할멈이 찬밥 한 덩이를 던져줬습니다. 굶어 죽을 요량이면 처음부터 여기 오지를 말았어야지.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 찬밥을 집어들었어요. 곰팡이가 핀 부분도 있었지만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지요. 아, 나는 아직 살고 싶구나. 죽고 싶지 않구나. 다음 날부터 여자는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장터로 갔어요. 빨래 좀 해드릴까요? 청소라도 시켜주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자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것 봐라, 시집에서 쫓겨난 년이 뭘 하겠다고.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어요. 아들을 못 낳아 쫓겨난 여자라는 소문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여자를 박대당한 년이라 불렀습니다. 이름 대신 그렇게 불렀어요. 야, 박대당한 년 거기서! 장터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여자는 걸음을 멈췄어요. 하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빨래를 하겠다고? 내 손으로 빤 옷을 누가 입겠느냐? 재수 없게. 여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말대꾸하지 않았어요. 그저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10번을 거절당하면 11번째 문을 두드렸지요. 20번을 욕먹으면 21번째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자는 마침내 일을 얻었어요. 마을 부잣집 뒷곁에서 똥통을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품삯은 냉밥 한 덩이와 동전 2푼이었지요. 여자는 그 일을 했습니다. 코를 막고 눈물을 참으며 똥통을 이고 걸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것 봐라, 양반집 며느리가 똥통을 나르네. 하지만 여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10년간 시댁에서 당한 모욕에 비하면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살아남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여자는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뜯었어요. 냉이, 달래, 쑥을 캐서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손톱 밑에는 흙이 가득 끼었고 손가락 끝은 가시에 찔려 피가 맺혔지요. 하지만 그 나무를 팔아번 돈으로 여자는 쌀 한 되를 샀습니다. 생전 처음 자신의 돈으로 산 쌀이었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여자는 남의 집 빨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빨래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짓무르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요. 하지만 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빨래 한 보따리에 동전 5푼을 받았어요. 하루에 3 보따리를 빨면 15푼이 생겼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여자는 품을 팔러 다녔어요. 추수철이 되면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논에서 벼를 베고 밭에서 고구마를 캤지요. 등은 땡볕에 타들어갔고 다리는 논바닥에 푹푹 빠졌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여자는 땔감을 팔았어요. 산에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묶어서 팔았습니다. 추위에 손발이 얼어터졌지요. 밤이면 동상으로 발가락이 퉁퉁 부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은 이미 마른 지 오래였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지독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나는 죽을 수 없다. 나는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 여자는 매일 밤 그 말을 되뇌었어요. 주문처럼 맹세처럼 되뇌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여자는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동전 한 입 한 잎을 모아 옹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작은 전답을 샀지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척박한 땅이었어요. 하지만 여자는 그 땅을 일궜습니다. 맨손으로 돌을 골라내고 쟁기질을 했어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손톱은 다 빠져나갔고 손바닥은 굳은 살로 뒤덮였지요. 하지만 가을이 되자 곡식이 열렸습니다.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여자는 그것을 팔아 또 다른 땅을 샀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여자는 이제 전답 5마지기를 소유하게 됐어요. 그리고 장터에 작은 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곡식과 나무를 파는 가게였지요. 처음엔 손님이 없었습니다. 박대당한 년이 하는 가게에서 누가 물건을 사냐? 하지만 여자는 값을 낮췄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곡식을 팔 때 절대 속이지 않았어요. 뇌를 잴 때 꼭 눌러 담아줬습니다. 나무를 팔 때는 싱싱한 것만 골라서 팔았지요. 사람들은 처음엔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점차 여자의 가게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저 집 물건은 믿을 만하더라. 10년이 지났습니다. 여자는 이제 장터에서 가장 큰 가게를 운영하게 됐어요. 곡식뿐 아니라 포목과 기름도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여자를 박대당한 년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대신 정시댁 주인마님이라 불렀습니다. 여자는 다시 이름을 얻은 것이지요. 하지만 여자는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무명옷을 입었고 직접 가게를 지켰어요. 밤에는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써야 하는지 정확히 계산했지요. 돈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조용히 힘을 키웠어요. 가게를 늘렸고 전답을 더 샀습니다.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꾸어주기도 했지요. 이자는 낮게 받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어요. 정씨, 댁 주인마님은 의리가 있는 분이야. 15년이 지났습니다. 여자는 이제 거대한 부를 쌓아 올렸어요. 전답만 100마지기가 넘었고 가게는 3개나 됐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여자에게 빚을 지고 있었지요. 여자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 마을에 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여전히 혼자였어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중매를 들고 오면 고개를 저었지요. 저는 이미 한 번 시집 갔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래도 이제 부자이신데 외롭지 않으십니까? 외로움은 익숙합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서요.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알고 있었지요. 자신이 15년간 살아온 이유를요. 밤이면 여자는 홀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구나. 15년 전 자신을 내쫓았던 그 집을요. 자신의 딸을 두고 떠나야 했던 그날을요. 여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누구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어요.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모욕을 당해도 허리를 꺾지 않았지요.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살을 깎는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손톱이 빠지고 발가락이 얼어터지고 등이 굽도록 일했어요. 그렇게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자는 아무도 모르게 거대한 부와 힘을 쌓아 올렸지요.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시 태어날 준비가 말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복수할 준비가 끝난 것이었어요. 여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작은 버선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5살 때 신었던 버선이었지요. 여자가 직접 꿰맨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그 버선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봤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어요. 이미 마른 지 오래였으니까요. 이제 엄마가 너를 데리러 가마.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여자는 버선을 다시 보자기에 싸서 장롱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자신을 내쫓았던 그 집이 있는 방향을 말입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제 때가 됐습니다. 버려진 땅에서 피어난 것은 꽃이 아니었습니다. 도끼였어요. 차갑고 날카롭고 치명적인 도끼였지요. 여자는 그 도끼를 15년간 키워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풀어놓을 시간이 온 것입니다. 다음 날 여자는 가게 주인에게 말했어요. 며칠간 자리를 비울 것 같습니다. 가게를 잘 부탁합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여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옛집에 다녀오려 합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자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지요.
마치 칼날 같았습니다. 여자는 짐을 꾸렸어요. 많은 것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은자 몇 냥을 주머니에 넣었지요.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15년 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고 굳은 살투성이었지요.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 날카로웠어요. 여자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두드릴 문을 내가 열어주러 가겠습니다. 여자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에 그 작품과는 달랐지요. 이제 여자는 바람에 밀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람을 가르며 걸어갔어요.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을 내쫓았던 그 집,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지요. 여자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어요. 15년을 기다렸는데 하루 이틀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반드시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때 그 순간을 즐기는 것이었지요. 여자는 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버려진 땅에서 피어난 도끼는 이제 꽃을 피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치명적인 독꽃을요. 그리고 그 독꽃의 향기는 곧 그 집안을 뒤덮을 것입니다. 여자는 걸었습니다. 15년 만에 그 문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번에는 쫓겨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 사이 여자를 버린 그 집은 어떠했겠습니까? 15년이라는 세월은 그들에게도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가져온 것은 번영이 아니라 몰락이었지요. 여자가 떠난 지 1년 만에 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며느리를 들였구나. 며느리는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혼수도 푸짐하게 가져왔지요. 비단 이불, 화려한 장롱, 은그릇이 가득 실려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저 집이 다시 일어서는구나. 그리고 2년 후 새 며느리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집안은 잔치집이 됐어요. 3일 동안 잔치가 벌어졌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초대됐습니다. 시아버지는 손자를 안고 웃었지요. 이놈이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기둥이로구나. 시어머니도 기뻐했습니다. 새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역시 네가 와야 했어. 전 며느리는 복도 없는 것이 아들 하나 못 낳았지. 그렇게 그들은 과거를 지웠습니다. 아니, 지웠다고 생각했어요. 첫째 며느리의 이름은 더 이상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런 사람은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세월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손자은 자라며 망나니가 됐어요. 15이 되자 공부는 팽개치고 주막으로 다녔습니다. 18이 되자 도박판에 드나들기 시작했지요. 20살이 되자 기생집을 들락거렸습니다. 시아버지가 꾸짖었어요. 이놈아, 집안의 기둥이 될 놈이 이게 무슨 짓이냐? 하지만 손자은 대들었습니다. 기둥! 할아버지가 물려줄 재산이나 제대로 있습니까? 남은 건 민 기와집뿐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집안의 재산은 이미 반 이상 줄어들어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농사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양반이라는 자존심 때문에 직접 밭을 가는 것을 거부했지요. 대신 머슴을 고용했는데 그 품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아버지는 사치를 부렸어요. 손님이 오면 반드시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 집안의 체면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며 소를 잡고 술을 풀었지요. 하지만 손님들은 배만 채우고 돌아갔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전답은 하나씩 팔려나갔어요. 처음엔 먼 곳의 땅부터 팔았습니다. 저 땅은 어차피 관리하기 힘들었어. 하지만 곧 가까운 땅도 팔아야 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집 앞의 논까지 팔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울었어요. 그 논만은 팔면 안 됩니다. 우리 시아버님이 일구신 땅인데. 하지만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팔지 않으면 우리가 굴소. 당장 먹을 쌀이 없단 말이오. 집안의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한때 100마지기가 넘던 전답은 이제 20마지기도 남지 않았어요.
머슴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품값을 제때 주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마당에는 잡초가 자랐고 담장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손자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도박 빚이 쌓여갔지요. 어느 날 빚쟁이들이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도련님께서 빌린 돈이 은자 300냥입니다. 당장 갚으시지요. 시아버지는 기절할 뻔했어요. 은자 300냥이라니 그것은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결국 집 뒤편의 밭을 또 팔아야 했지요.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집안을 망치느냐? 하지만 손은 빙긋 웃기만 했어요. 이미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또다시 빚을 지고 왔지요. 이번엔 은자 500냥이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집안에 남은 재산은 거의 없었어요. 기와집 한 채와 마당 앞 텃밭이 전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이제 80 노인이 되어 있었지요. 허리는 굽었고 손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늙었어요. 머리는 새하얗게 새고 이빨은 다 빠졌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목소리가 컸는데 이제는 기침만 해댔지요. 두 노인은 사랑채에 앉아 과거를 그리워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한때는 얼마나 잘 나갔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3대가 벼슬을 했다는데. 하지만 과거의 영광은 이미 빛바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이 집을 존경하지 않았어요. 저 집은 이제 끝이야.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새 며느리도 변했어요. 처음엔 공손하고 부지런했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투덜거리기만 했지요.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게 한이구나. 혼수로 가져온 것만 까먹었지. 그녀는 친정으로 자주 다녀갔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뭐라 했는지 뻔했지요. 그런 집안에서 빨리 나와라. 하지만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30을 넘긴 건달이 되어 있었고 그녀도 중년의 여자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새 며느리는 방 안에 틀어박혀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중얼거렸어요. 전 며느리는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을까?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을 입에 담지도 마라. 아들도 못 낳은 주제에.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도 가끔 생각했지요. 첫째 며느리를 말입니다. 그 며느리는 말을 잘 들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음식간을 맞췄지요. 마당 청소도 빨래도 김장도 모두 도맡아 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그 며느리가 있었다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텐데.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랑채에 혼자 앉아 담뱃대를 물고 있다가 문득 옛일이 떠올랐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딸을 낳던 날이었어요. 그는 화가 나서 방문도 열어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들으니 그 며느리가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일어나 일을 했다더군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들어보려고 그랬던 걸까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들을 못 낳은 것이 잘못이지. 하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그 며느리는 10년을 이 집에서 성실히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지요. 그래도 너무 가혹했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뒤늦은 후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며느리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심지어 살아있는지도 알 수 없었지요. 집안은 점점 더 무너져갔습니다. 대들보는 썩어가고 있었어요.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샜습니다. 하지만 고칠 돈이 없었지요. 기와는 깨지고 마루는 꺼졌습니다. 마당에는 닭 한 마리도 남지 않았어요. 아들이 모두 잡아먹었습니다. 장독대도 텅 비어 있었지요. 담글 김치도 담글 사람도 없었습니다. 새 며느리는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시아버지가 마당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로구나.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 안에 앉아 벽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두 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운명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요. 구원의 손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이미 등을 돌렸어요. 저 집은 이제 돕기 힘들어. 친구들도 멀어졌습니다. 빚 독촉하러 갈까봐 안 가는 거야. 손주은 여전히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돈이 없으니 외상으로 마셨습니다. 주막 주인이 얼굴을 찌푸렸지요. 도련님, 외상값이 이미 은자 100냥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술잔만 들이켰습니다. 어느 날 빚쟁이들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대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열고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사랑채에서 나와 소리쳤지요. 무슨 짓이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어디긴 어딥니까? 빚 갚을 능력도 없는 집 아닙니까? 빚쟁이들은 집안을 둘러봤어요. 가져갈 만한 물건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이 없었지요. 가구는 낡았고 그릇은 깨졌고 옷은 해졌습니다. 이 집밖에 남은 게 없군요. 그럼 이 기와집이라도 넘기시지요. 시아버지는 그 말에 주저앉았습니다. 집마저 빼앗긴다면 정말 거리로 나앉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누군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는 차분하고 단단했지요. 빚쟁이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바라봤어요. 마당으로 들어선 사람은 한 여자였습니다. 무명옷을 단정하게 입고 머리를 쪽진 중년의 여자였지요. 그 여자는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왔어요. 그리고 시아버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자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아버님. 시아버지는 멍하니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면서도 낯익었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이 여자를 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지요. 시아버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너는. 여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네, 저입니다. 15년 전 이 문 밖으로 쫓겨난 그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순간 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마저 멈춘 것 같았어요. 무너져가는 명문가의 기둥 앞에 한때 버려졌던 여자가 다시 서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참이었지요. 그날 오후 마을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했던 길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아낙네들도 손을 멈췄습니다. 아이들도 놀이를 멈추고 길끝을 바라봤지요. 무언가가 오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어요. 멀리서부터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키던 노인이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봤어요. 저게 가마인가? 그렇습니다. 고급 가마 한 채가 천천히 마을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사방이 비단으로 둘러싸인 가마였습니다. 4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가마를 메고 있었지요. 앞에는 하인 둘이 길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저런 가마는 처음 보는데 어느 양반댁에서 온 걸까? 우리 마을에 저런 분이 올 일이 있나? 구경꾼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가마는 멈추지 않고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갔어요.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마가 한 집 앞에 멈춰 섰지요.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10년 전 아들을 낳지 못한 며느리를 쫓아냈던 그 집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저 집에? 왜? 저 집은 이제 망해가는 집인데.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대문 안에서도 소리가 들렸어요. 시아버지가 사랑채에서 나와 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도 안채에서 고개를 내밀었지요. 빚쟁이들도 움직임을 멈추고 바라봤어요. 누가 온 것일까요? 가마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흰 손이 먼저 나왔어요. 손목에는 옥 팔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단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가마에서 내렸지요.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어요. 그 여인은 과거에 그 비참했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 며느리가 맞긴 했지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깊이만큼이나 단단한 위엄이 서려 있었어요. 주름이 잡혀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녀를 더 당당하게 만들었습니다.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있었지요. 하지만 그 위에 걸친 비단옷은 누구보다 고급스러웠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찌고 있었어요. 비녀는 은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허리춤에는 놀이개가 달려 있었지요. 한때 이 집에서 쫓겨날 때는 빈손이었던 그녀였습니다. 이제는 온몸에 불을 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을 압도한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서늘한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지요. 차갑고 날카롭고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10년 전 이 문 밖으로 쫓겨나던 그날 그녀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었어요. 이제는 눈물 대신 얼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대문을 바라봤어요. 한 발 한 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지요.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 가벼움 속에는 무게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 중 한 할멈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여자, 혹시 그때 그 며느리 아닌가? 옆에 아낙네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설마요. 그 여자는 빈털터리로 쫓겨났는데 저렇게 부자가 됐을 리 없잖아요. 하지만 저 얼굴, 분명 본 것 같은데.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대문을 향해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대문은 낡아 있었지요. 페인트는 벗겨졌고 나무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 대문이 쾅 닫히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어요. 그날의 추위, 그날의 눈, 그날의 절망이 모두 기억났습니다. 가마는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가마에서 내렸어요.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이 땅을 마지막으로 밟았던 그날이 떠올랐지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여자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대문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신을 가두었던 그 문, 그리고 자신을 내쫓았던 그 문이었지요.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나무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문에도 흔적을 남겼어요. 대문 안쪽에서 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였어요. 느리고 무거운 발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지요. 갈라지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15년 전 그 목소리는 날카롭고 강했어요. 여자에게 명령을 내리고 꾸짖고 비난하던 목소리였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힘이 빠져 있었어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뻗었어요. 대문에 낡은 나무를 짚었습니다. 손바닥에 거칠고 낡은 감촉이 느껴졌지요. 여자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대문을 밀었습니다. 끽. 대문이 소리를 내며 열리기 시작했어요.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제대로 손질받지 못한 대문이었지요. 여자는 멈추지 않고 계속 밀었습니다. 대문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열렸어요. 그리고 그 사이로 집안의 풍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숨을 죽였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한때 여자가 매일 아침 쓸던 그 마당이었어요. 마당 가장자리에는 낙엽이 썩어 있었습니다. 담장은 곳곳이 무너져 있었어요. 한때 튼튼하게 서 있던 담장이었습니다. 지금은 흙이 무너지고 돌이 굴러떨어져 있었지요. 장독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독뚜껑은 깨져 있었고 몇몇 독은 금이 가 있었어요. 기와는 여기저기 깨져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셀 것이 분명했어요. 처마는 처져 있었고 대들보는 썩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채의 창문은 한쪽이 떨어져 나가 있었지요. 안채의 문짝은 삐걱거리며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잡초가 발목을 스쳤습니다. 한때 깨끗했던 이 마당을 이제는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거지요. 여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여자를 내쫓고 일할 사람을 잃고 결국 이렇게 된 것이었지요.
여자는 고개를 들어 안채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안채 마루에 서 있었어요.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한때 꼿꼿하게 서서 며느리를 내려다보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머리는 새하얗게 새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자를 보는 순간 입을 떡 벌렸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너는. 그때 여자는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섰습니다.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15년 전 이 자리에서 여자는 무릎을 꿇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빌고 애원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여자는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고개도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보다 더 당당하게 서 있었지요. 여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 문이 나를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여자는 계속 말했지요. 15년 전 어머님은 이 문 밖으로 저를 내쫓으셨습니다. 그 문이 저를 가두고 저를 짓누르고 저를 죽일 수 있다고 믿으셨겠지요. 여자는 뒤를 돌아 대문을 바라봤습니다. 활짝 열려있는 대문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서 이렇게 제 발로 이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 손으로 직접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랑채에서 시아버지도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지요. 여자를 보는 순간 시아버지도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자는 시아버지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놀라셨습니까, 아버님? 저를 내쫓으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아셨나 봅니다. 시아버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자는 마당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잡초 무성한 마당, 무너진 담장, 깨진 기와를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어머니를 바라봤지요. 오랜만입니다, 어머니. 그 말에는 존경도 애틋함도 없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인사였어요. 시어머니는 벽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지요. 저를 내쫓으실 때 말씀하신 그 쓸모를 증명하러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어요. 무슨 소리냐? 어머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아들도 못 낳는 계집이 무슨 쓸모가 있느냐고요. 밥만 축내는 주제라고요. 시어머니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제 쓸모를 증명했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났던 제가 이제는 이 집의 빚을 갚을 수 있을 만큼의 부를 쌓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비틀거렸어요. 지팡이를 짚은 손이 떨렸습니다. 여자는 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냈지요. 그 안에는 은자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집의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그 주머니를 빤히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자는 주머니를 마루 위에 올려놓았지요. 하지만 이 돈은 공짜가 아닙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여자는 안채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 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자는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 딸을 돌려주십시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그 아이는 이 집의 핏줄이다. 여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웃음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핏줄이라고요? 15년 전 어머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딸은 쓸모없다고. 남의 집 식구가 될 아이라고 하셨지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여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핏줄이라고요? 그때는 쓸모없다던 딸이 이제는 소중하다는 말씀입니까? 시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여자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제 딸을 다시 안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죄로 쫓겨났지만
저는 제가 낳은 딸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은 15년 전에 다 말라버렸지요. 어머님께서는 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셨습니다. 남편도 집도 심지어 제 딸까지도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여자는 은자 주머니를 가리켰어요. 이 돈으로 빚을 갚으십시오. 그리고 제 딸을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밟지 않겠습니다.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약 거부한다면. 여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빚쟁이들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거리로 쫓겨나시겠지요. 마치 15년 전 저를 내쫓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문 밖에는 빚쟁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집을 압류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지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마루 끝에 힘없이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한때 그렇게 당당하던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에게 명령하고 구박하고 마침내 내쫓았던 그 시어머니였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여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데려가거라. 그 말은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승리의 기쁨은 없었습니다. 다만 오랜 전쟁이 끝났다는 안도감만 있었지요. 안채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소복을 입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여자의 딸 순덕이었어요. 순덕은 어머니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15년 만에 보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린 시절 막연하게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 사람이었지요. 따뜻했던 품, 부드러웠던 목소리가 아련히 떠올랐습니다. 여자도 딸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살 어린아이였던 딸이 이제 20살이 넘은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딸에게 다가갔지요. 한 걸음, 두 걸음. 10년의 세월이 그 거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걸어갔습니다. 딸 앞에 섰습니다. 여자는 떨리는 손을 뻗어 딸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무사히 자라있었지요. 순덕아.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여자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꽉 껴안았어요. 1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딸도 어머니를 안았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낄 뿐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정적만이 흘렀지요. 여자는 딸을 안은 채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이제 저는 갑니다. 다시는 이 문 앞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저 마루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지팡이에 기댄 채 서 있을 뿐이었지요. 여자는 딸의 손을 잡고 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 집과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련도 원망도 없었지요. 대문 앞에 섰습니다. 활짝 열려있는 대문이었어요. 여자는 잠시 멈춰서서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이 문이 쾅 닫히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문은 닫히지 않았어요. 여자가 직접 연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원하는 대로, 여자가 선택한 대로 나갈 수 있었지요. 여자는 딸과 함께 대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10년 만에 느끼는 진짜 자유였습니다. 여자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지요. 대문 밖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구경하고 있었어요. 여자는 그들을 개의치 않고 가마로 걸어갔습니다. 딸과 함께 가마에 올라탔지요. 가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여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딸을 되찾았다는 것. 10년의 기다림이 끝났다는 것.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이제 우리는 자유야, 순덕아. 어떤 문도 어떤 벽도 우리를 가둘 수 없어. 딸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어요. 가마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을 향해 말이지요. 문을 여는 손길은 이제 자유를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10년간 닫혀있던 문을 여자는 마침내 제 손으로 열었어요. 그리고 그 문을 통해 진짜 자신의 삶으로 걸어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의 진짜 승리였지요. 그런데 여자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마에 오르려던 발걸음을 멈췄어요. 딸의 손을 잡은 채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대문 안쪽을 다시 바라봤지요. 그곳에는 여전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품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어요. 두툼한 문서 뭉치였습니다. 빛바랜 종이에는 붉은 도장이 여러 개 찍혀 있었지요. 여자는 그것을 들고 다시 대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게 뭐지?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여자는 시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내밀었지요. 이것을 보십시오, 아버님.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었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글자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줄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집이. 네. 이 집의 모든 전답과 가옥의 저당 문서입니다. 시아버지의 손에서 문서가 떨어졌어요. 바람에 날려 마당에 흩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급히 다가와 그것을 주워들었지요. 읽어내려가는 그녀의 얼굴도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여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3년 전부터 이 집의 전답들이 하나씩 빚쟁이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모두 사들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뒤로 비틀거렸어요. 언제? 어떻게? 조용히 그리고 차근차근 사들였지요. 아무도 모르게 말입니다. 지금 이 집에 남은 땅은 단 한 평도 없습니다. 모두 제 소유입니다. 시어머니가 사들린 채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한때 그렇게 꼿꼿하게 서 있던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명령하고 질책하고 마침내 내쫓았던 그 시어머니였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손으로 마당의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지요. 우리 집이,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땅이. 여자는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냉정했어요. 동정심은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네, 이제 이 모든 것은 제 것입니다. 이 집도 이 땅도 이 담장도 말이지요. 집안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새 며느리도 망나니 아들도 하인들도 모두 나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그들을 둘러봤지요. 여러분은 제가 복수하러 왔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용서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 아니겠습니까? 여자는 품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새로운 종이였어요. 깨끗하고 하얀 종이에는 빽빽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자는 그것을 시아버지 앞에 내려놓았지요. 이것은 계약서입니다.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문서를 집어들었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두 줄 읽어 내려갈수록 얼굴이 굳어졌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것은 이 집의 모든 빚을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당 잡힌 문서들도 모두 돌려드리지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계속 말했지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마저 멈춘 것 같았어요. 여자는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의 모든 권한을 저에게 넘기십시오. 시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소리냐? 가문의 권한을 내게 넘기라고? 네. 이 집의 재산 관리, 가족 구성원들의 생활, 혼사, 모든 결정권을 저에게 주십시오.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그건 안 돼. 우리가 어떻게 며느리에게 고개를 숙인단 말이냐? 여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15년 전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고개를 숙이라고 강요하셨지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매일같이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어요.
여자는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서명하시면 저는 이 집을 되살려드리겠습니다. 빚은 모두 갚아드리고 땅도 돌려드리고 집도 수리해드리겠습니다.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만약 거부한다면 여자는 저당 문서들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들은 제 손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집을 팔 것입니다. 법적으로 저는 이 집의 주인이니까요. 시아버지는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명을 하거나 집을 잃거나 둘 중 하나였지요.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하지만 여자는 동요하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준비해온 순간이었습니다. 여자는 시아버지에게 붓을 건넸지요. 결정하십시오, 아버님. 시아버지는 붓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천천히 종이에 이름을 쓰기 시작했지요. 한 획 쓸 때마다 시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모든 권한을 넘기는 항복 문서였지요. 마침내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자는 계약서를 받아들었어요. 확인하고는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바라봤지요. 이제부터 이 집의 모든 것은 제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살아계실 수 있습니다. 이 집에서 예전처럼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계속 말했지요. 하지만 제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밥상을 차리는 것도 손님을 부르는 것도 집을 나가는 것도 모두 제 허락이 필요합니다.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섰어요. 그건 우리를 죄수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5년 전 제가 이 집에서 살았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시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어요. 여자는 천천히 마당을 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한때 호통치고 명령하던 그 시아버지가 말이지요. 여자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친척들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제가 초대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친척들을 부르셨습니까? 네. 이 집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굴욕이었어요.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지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식구가 대청마루에 모였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들, 세 며느리 모두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상석에는 여자가 앉았지요. 한때 시아버지의 자리였던 그곳이었어요. 가장 높은 자리, 집안의 어른이 앉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그 자리의 주인은 여자였지요. 여자는 당당하게 앉아 밥상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밥을 퍼서 올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국그릇을 올렸습니다. 한때는 며느리가 자신에게 그렇게 했었지요. 이제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진지. 드십시오, 마님.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술 떴습니다. 씹어 삼키고는 말했지요. 간이 조금 세네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때 자신이 며느리에게 했던 그 말이었어요. 이제는 며느리가 자신에게 그 말을 하고 있었지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밥을 먹었어요. 다른 식구들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지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 아침 일찍 돌아가겠습니다. 새벽 식사를 준비해 주십시오. 네, 마님. 몇 시에 드시겠습니까? 4시면 됩니다. 4시. 한때 여자가 매일 일어나던 시간이었어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마당을 쓸던 그 시간이었지요. 이제는 시어머니가 그 시간에 일어나 밥을 차려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여자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밖에서는 식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신경 쓰지 않았지요. 여자는 방 한가운데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 집에서 쫓겨나던 그날도 달이 떠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 안방의 주인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였어요. 이름 없이 쫓겨났던 그 여자가 이제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아들을 낳지 못해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집안의 대를 잇는 돈과 권력의 주인이 되어 돌아온 것이지요. 여자는 과거의 상처를 씻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상처 위에 자신의 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높고 견고하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을 말이지요. 그 성 안에서 여자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승리는 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상대를 영원히 자신의 그늘 아래 두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두되 매일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요.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1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군요. 여자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서늘하고 승리한 자의 미소였지요. 밖에서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향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새벽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한때 며느리에게 시켰던 일을 이제 자신이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그 발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지요. 이것이 바로 뒤바뀐 주인의 모습이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어요. 쫓겨난 며느리는 주인이 되었고 권력을 휘두르던 시어머니는 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바뀐 세계는 이제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어요. 여자가 살아있는 한 그들은 여자의 그늘 아래서 살아갈 것이었지요. 이것이 바로 여자가 원했던 진짜 복수였습니다. 칼이 아니라 권력으로, 폭력이 아니라 지배로 이루어낸 복수였어요. 다음 날 새벽 4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한때 며느리가 했던 그 일을 이제 자신이 하고 있었지요. 여자는 안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깨끗하게 머리를 빗고 옷을 차려입었어요. 그리고 대청마루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한 밥상이 놓여 있었지요. 여자는 상 앞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 서서 조심스럽게 기다렸어요. 여자는 한술 먹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떠날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한 달 후면 다시 올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새로운 일상이 될 것이었어요. 여자가 주인으로 방문하고 그들이 고개를 숙여 맞이하는 일상이 말입니다. 뒤바뀐 주인, 뒤바뀐 세계, 뒤바뀐 운명이었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여자는 10년 동안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이지요. 이제 그 결실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달콤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한 승리의 맛이었어요.